스포츠 주민의 아나운서 조윤경.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야구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투수가 던지는 구질의 비밀에서부터 전설의 투수 이야기까지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야구 풀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야구에 꽂힌 홈런, 그 한 방에 숨은 다양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습 번트의 신화 김재박 선수가 만들어낸 명장면과 더불어 야구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된 국내 프로야구 출범의 배경,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쟁쟁한 타자들의 놀라운 활약상을 짚어본 야구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방송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다양한 투수의 구질에 대해 파헤쳐볼까 합니다. 한국 야구의 전설하면 이 남자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바로 지금의 야구를 있게 한 투수 박철순 선수. 그가 활약했던 그때 그 시절 야구는 어땠을까요? 투수가 만들어내는 야구공의 숨은 과학 이야기와 당대 최고의 라이벌 최동원과 선동열의 불꽃 튀는 경쟁에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 야구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봅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06년 제1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국가대표로 활약한 박명환 해설위원과 야구 해설위원이자 우석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인 박노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 야구에 강한 인상을 남긴 전설의 투수를 모셔봤습니다. 박명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역 시절 최고 시속 153km 강속구를 기록했던 박명환 선수. 트레이드마크인 고속 슬라이더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2001년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 베어스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주역이었는데요. 2015년 7월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는 부상을 이겨내고 무려 1789일 만에 선발승을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명환 해설위원님, 오늘 재밌는 야구 이야기 잘 부탁드릴게요. 야구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그때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5년 6월 한참 햇빛이 뜨거워지던 그날 잠실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하나 이글스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셨는데 모자를 탁 투구를 네. 탁 근데 모자가 툭 떨어지면서 2005년 6월에 펼쳐진 두산 베어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박명환 선수가 투구하는 도중 모자가 벗겨지며 함께 떨어진 이것의 정체는 바로 양배추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모자 속에 양배추를 넣은 걸까요? 이 사건 이후 양배추는 한국 프로야구 규칙위원회에서 이물질로 판정되었고 규정에 따라 더 이상은 양배추를 볼 수 없게 됐다는데, 그때 당시에 왜 양배추를 갖고 가셨죠?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었고요. 아, 네.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아이스박스에 양배추를 이제 9이닝까지 던지라고 9개 정도를 싸줬어요. 메인이 쓰고 나가라고. 네. 네네. 근데 이제 뭐 야구의 퀄리티 스타트라고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6이닝 정도 되면 이제 한 개씩 뭐 갈아 써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다음날 정말 일어나 봤더니 이제 스타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야구장에 딱 나갔는데 카메라가 한 열 몇 대가 딱 있는데, 아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내가 좀 유명해졌구나 이런 생각. 야구의 맛은 홈런포가 터지고 뭐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공격 야구가 짜릿하긴 합니다. 더군다나 양 팀의 투수가 완투를 하면서 타자들을 삼진이나 범타로 처리를 하고 네. 수비수들은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 그 엿을 플레이로 장단을 맞추는 모습을 보면 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수비전의 매력 정말 어떤 때 보면 한 점도 안 났는데도 긴장이 넘치거든요. 디펜스가 돼야지만이 좋은 성적을 내요. 한국의 혜택,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일본의 요미우리, 미국의 뉴욕 양키스 모두 우승을 많이 한 각 나라의 팀들인데 네. 대대적으로 그 투수 보강하고
투수력이 강했던 팀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봤을 때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 프로야구에서 대표적 투수는 원년 때부터 22연승을 했던 박철수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비싸죠. 대학 대표 선수로 이제 그 국제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미국에 가서 스카우트들이 이 박철수 선수 던지는 걸 본 겁니다. 147km, 148km. 어쩌다가는 이제 150km가 나오니까 그때 당시 제 기억은 미러키 팀인가 그런데 그 마이너로 이제 스카웃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교육을 받은 거죠. 게임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시 화제가 됐어요.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했던 박철순 선수는 1982년 프로야구 출범을 앞두고 귀국했는데요. 오늘날 두산 베어스의 전신인 오비 베어스의 원년 멤버로 입단한 박철순 선수. 당시 강속구는 물론 변화구까지 다양한 구질을 선보였던 그는 마운드에 독보적인 강자로 등극했습니다. 1982년 한국 시리즈 6차전 삼성 라이온즈와의 대결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사조 정신으로 경기를 이끌었고 오비 베어스를 초대 우승팀으로 이끈 견인차 역할까지 톡톡히 해냈는데요. 박철순 선수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2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던 살아있는 전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년 동안이나 국내 야구는 전혀 접하지 못하고 국내 선수들도 접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프로야구에 잘 적응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박철순 선수가 연대 다니는 시절부터 공이 빨랐고요. 그다음에 변화구를 잘 던졌었어요. 네. 그리고 손가락이 굉장히 깁니다. 예, 길고 미국에 가서 수비라든지 견제라든지 그 자기 앞에 타구가 갈 때 막 몸을 사리지 않고 네, 맞아요. 막 쓰러지고 잡아내는 모습 많이 봤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마이너리그에서 배운 거예요. 그다음에 당시에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너클볼을 배워가지고 새로운 볼을 배워갖고 왔죠. 너클볼을. 저 역시도 그 박 선배님이랑 이제 처음에 96년도 네네. 당시에 이제 룸메이트였어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불사조라는 별명을 가지셨는데 뭐 아킬레스건도 그때 끊어지셨고 뭐 허리도 이제 수술하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40세인데 뭐 145km의 네. 강속구를 던졌고 저희 어린 선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꿈과 그런 희망을 주시는 분이었고요. 1982년 방어율 1위에 이어 정규리그 MVP까지 거머쥔 박철순 선수는 1995년 한국 시리즈에서 또다시 오비베어스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는데요. 부상과 수술 등 수많은 시련을 견뎌내고 신화를 써내려간 박철순 선수. 투수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죠? 사실 지금의 프로야구도 보면 뭐 직구 그리고 뭐 커브, 슬라이더, 뭐 싱커 뭐 이 정도 얘기들은 많이 듣습니다. 체인지업 정도. 그렇죠. 너클볼은 지금도 별로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일반 투수들의 구질과 뭐가 다릅니까? 포심을 잡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실밥이 공기를 헤치고 나가기 때문에 140km, 150km가 나오는 겁니다. 변화가 떨어진다든지 많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변화를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스플릿 핑거스볼, 포크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서클 체인지업도 있고 팜볼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너클볼도 이렇게 해서 튕기면서 던지는 겁니다. 이 회전을 덜 매기게 되면 공기를 헤치고 나가는 힘이 약해지는 대신 공은 움직임이 더 심하다. 나비처럼 춤을 춘다. 그럼 타자들이 공은 약하지만 움직이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스윗스팟을 제대로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범타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박철순 선수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연승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준비된 영상을 보고 계속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캐치볼을 하고 있는 야구부 선수들. 던지고 받는 야구공에도 숨겨진 과학이 있다는데요. 야구공의 구질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직구의 일종인 포심 패스트볼과 투심 패스트볼, 그리고 변화구의 일종인 슬라이더와 포크볼을 비교해 볼 텐데요. 구질들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직구의 일종인 포심 패스트볼은 투수가 던지는 가장 기본적인 구종으로 공의 방향이 직선으로 날아가는 반면 변화구의 일종인 커브볼은 투수가 타자의 타이밍을 뺏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구질로 아래 위 낙차가 크다는 특징이 있죠. 커브볼의 공의 진행 방향이 휘는 이유는 마구누스 효과 때문인데요. 마구누스 효과란 물체가 회전할 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휘어지며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고도 못 친다는 너클볼의 숨은 과학은 무엇일까요? 홈플레이트까지 예측할 수 없는 모양으로 날아가는 너클볼. 너클볼은 카르만의 소용돌이 법칙이 적용되는데요. 날아가는 공의 앞면에 부딪힌 공기가 양쪽으로 갈라져 다시 만나면서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무회전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의 숨은 과학 잘 확인하셨나요? 이건 뭐 실밥에만 과학이 있는 게 아니라 쥐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과학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메이저리그의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요. 네. 공 색깔이 우리는 하얗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누리끼리 누래요. 우리는요 심하면 투수가 던졌을 때 공이 땅바닥에 한번 탁 맞잖아요? 그럼 바로 바꿔줍니다. 맞아요. 아, 왜냐? 깨끗하게. 프로야구가 이렇게 사랑받는데 새 공으로 하세요. 네. 그런데 거기는 재활용 공 씁니까? 그 전체 30개 구단이 다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공인 공식구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실밥이 도드라져 있습니다. 네. 변화구를 던지기 아주 좋은, 네. 스핀을 매기기 아주 좋은 구조죠. 네. 근데 롤링은 이 실밥이 거의 없어요. 이 미끄러져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전에 심판들이 이것을 갖다가 그 흙을 갖다가 이렇게 묻혀서 약간 느리끼리 이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약간 효진 역할을 그렇습니다. 해줬던 거였군요. 네, 미끄러지지 않게끔. 구질과 공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투구수만 200개 넘게 던졌던 80년대 최대 라이벌 선동열 최동원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선배님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대단한 선배님들이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야구에 보다도 더 큰 레전드죠. 레전드. 뭐 당대 뭐 선동열 하면 최고의 슬라이더를 갖고 있고 최동원 하면 당대 최고의 커브를 갖고 있는 거죠. 역동적인 투구 공에서 나오는 150km의 강속구를 던졌던 불세출 투수 최동원. 최동원 선수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폭포수 커브볼로 많은 타자들을 당황하게 했는데요. 그런 그의 앞에 또 다른 야구 킬러가 등장합니다. 바로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선수였는데요. 그의 빠르고 날카로운 슬라이더 앞에서 타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수많은 타자들을 제압하며 해티 타이거즈의 에이스로 등극한 선동열 선수. 이 두 선수의 불꽃 튀는 라이벌전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자, 이 두 선수가 맞붙는 경기는 정말 그야말로 전쟁이었을 것 같아요. 전쟁 그런 전쟁이 없었고요. 너무나도 다행인 게 이 두 선수가 1승 1무 1패 정말 중요했던 세 경기에서는 다행히도 동률입니다. 이게 동률이 아니었으면요 선동열이 제일 잘합니다. 이 최동환이 그쵸, 잘합니다. 그쵸, 그쵸. 이것 때문에 정신없었어요. 그럴 뻔했어요. 예, 뭐 아무래도 첫 경기는 그 선동열 선수의 완봉승으로 이제 네. 첫 경기가 됐고요. 두 번째 경기는 이제 뭐 선동열 선수가 비자책 2점을 했는데도 예, 최동원 선수가 이제 무실점으로 너무 잘 막았고, 던져서. 네. 예, 1무 같은 경우는요. 세 번째 경기 이제 15회까지 뭐 양팀 선수가 선발로 나가서 끝까지 이제 완투한 경기예요. 1987년 5월 부산 사직구장. 두 선수는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승부인 세 번째 대결. 당대 최고의 투수가 선발 경기를 통해 맞섰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마운드. 서로 지지 않기 위해 한 발 더 뛰는 순간. 하지만 수비 실책과 투수 복구로 주춤한 선동열 선수. 안타까워하는 표정이 역력한데요. 결국 2회 말 2점을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반면 최동원 선수는 안정된 투구로 8회까지 한 점 앞선 상태로 팀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9회 초 동점을 허락하고만 최동원 선수. 경기는 이렇게 2대2 팽팽하게 맞섰고 15회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동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선동열 선수는 232개의 투구를, 최동원 선수는 209개의 투구를 기록했는데요. 이날의 경기는 야구 역사를 새롭게 쓴 영경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이야기 정말 재밌습니다. 이후 이 선동열, 최동원 선수를 잇는 후배 투수들이 정말 무섭게 등장을 했죠. 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박찬호, 그 뒤를 이은 류현진 선수까지. 1994년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박찬호 선수. IMF 시절을 겪으며 힘들었던 순간에도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보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때 기억하시나요?
150km의 강속구로 18승까지 거머쥐었던 박찬호 선수의 활약상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괴물투수 류현진 선수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제구력이 완벽한 선수로 손꼽힙니다. 역시 선배인 박찬호 선수에 이어 2013년 LA 다저스에 입단하는데요. 엄청난 힘의 투구로 주목을 받은 류현진 선수는 입단 첫 해 14승을 기록하며 한국 야구의 위험을 떨치고 있습니다. 역시 박찬호 선수는 다른 선수보다도 웨이트를 또 그렇게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 보면은 팔꿈치나 어깨 치명적인 수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웨이트 했기 때문에 힘과 유연성을 길러놨기 때문에 부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주 무기는 뭘로 통했기 때문에 성공했을까요? 박찬호 선수는 빠른 볼이었잖아요. 박찬호 선수는 150km 예, 넘어. 살아오르는 빠른 볼. 박찬호 선수는 그 빠른 커브도 아니고 슬라이드도 아닌 슬러브라는 이름을 슬러브를 붙여가지고 했던 기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커브를 강하게 쐈던 겁니다. 류현진 선수가 네. 정말 거침없이 승수를 쌓아 나가서 뭐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자마자 10승고지를 정복을 했습니다. 이거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들어가자마자요. 저는 LG 시절 때 뭐 덕아웃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요. 네네. 삼진을 17개 먹더라고요. 얼마나 큰 괴물이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프로의 그런 경험들이 국내 야구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모든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 메이저리그. 그곳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멋진 장면을 만들어내길 스포츠 주민이 응원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야구의 꽃은 홈런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투수한테 꽃은 뭐 완투, 완봉, 그 이후에 더 잘하면 노히트 노런, 퍼펙트 게임. 야, 영화 제목으로도 퍼펙트 게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래서. 노이트 노로는 1대0으로 이겼단 말입니다. 이겨야 돼요. 이기고 그 점수를 한 점도 안 주고 안타도 하나도 안 맞고 안타를 안 맞고. 실책이나 볼넷은 들어가 있어요. 실책이나 볼넷으로 1루간 시작가 나도 상관은 없고. 그렇습니다. 네. 퍼펙트는 말 그대로 완전 경기. 실책도 없어야 되고 몸에 맞는 볼도 없어야 되고 볼넷도 없어야 돼요. 단 한 번에 1루 허용도 하지 않는. 27타자 중에 1루를 밟는 선수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야수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야 땅볼인데 야수가 실책을 해버리면 퍼펙트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투수들의 꿈인 퍼펙트 게임. 퍼펙트 게임은 노이트 노런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약 40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야수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투수에게 있어서는 가장 명예롭고 극적인 순간이기도 하죠. 현재까지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퍼펙트 게임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 롯데와 한화 2군 경기에서 이용훈 선수가 단 한 번의 퍼펙트 게임을 달성시켰습니다. 이 기록은 프로야구 출범 이래 1군과 2군 경기를 통틀어 최초의 기록으로 꼽히는데요. 이후 자신감을 얻은 이용훈 선수. 2012년 6월 LG와의 1군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섰습니다. 이날 이용훈 선수는 야수들의 도움으로 8회까지 퍼펙트 경기를 펼쳤는데요. 앞으로 퍼펙트 게임을 달성하기까지 8회 1사 아웃카운트 5개가 남은 상황. 하지만 최동수 선수의 안타로 퍼펙트 게임은 아쉽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완벽한 투구를 보여준 이용훈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우리나라에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건 정말 그 최초이자 정말 최고의 기록이기 때문에 네. 정말 오랫동안 해줘야 될 겁니다. 맞아요. 야구 역사의 한 획을 또 긋지 않을까. 유명환 의원님도 완봉승은 또 네, 뭐 네. 완봉은 3차례 했었고요. 네. 저도 퍼펙트 게임을 6회까지는 해봤어요. 6회 퍼펙트요. 네. 18. 그때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뭐 루틴처럼 선수들이 원래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기록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깨진다는 얘기죠. 야, 너 몇 회까지 지금 노이트야? 이렇게. 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네, 근데 정승훈 선수가 7회가 됐는데 와서 장난으로 야, 너 노이트로 하겠다 그랬는데 8회 깨졌습니다. 아이고. 바로 이사해. 장난을
표현이 너무 심해요. 김수빈 선수는. 그 캐스터가 모르고 언급하는 순간 깨져요. 참 신기해요. 아, 그것이. 캐스터도 얘기하면 안 되는군요. 다 같이 얘기하면 안 되네요. 혹시라도 제가 하게 되면은 절대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투구를 하다 보면 부상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 투수들에게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이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야구 선수들에게 부상은 정말 늘 따라다닌다고 함께하죠. 봐야겠죠. 네, 뭐 이 토미전이라는 선수가 미국에서 처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토미전이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토미전 서저리라는 네. 그 수술이고요. 미국에서는 90% 확률이라고 그래요. 네. 실패 그래요? 확률이 10%고. 기술이 많이 발달했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인대를 이쪽으로 이제 바꿔 끼는 거예요. 네. 투수들이 하는 게. 근데 그거를 이제 바꿔 끼면 자기가 인식하는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자기 건데도. 네. 왜냐면 새 거를 갖다 꼈기 때문에 그래서 잘 관리해서 쓰면은 이제 10년 정도 쓴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받은 투수가 현대의 정민태 선수. 그 선수가 이 토미전 수술을 받은 후에 5년 연속 200이닝을 던졌어요. 이게 이 장착이 되면 더 튼튼해집니다. 스피드가 회적으로 더 났어요. 수술하기 전보다. 이것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물론 그 튼튼해진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더 자신감이 생기고 또 이렇게 더 그 재활을 하면서 강해졌기 때문에 팔이라든지 인대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 이닝을 소화하지 않느냐. 네, 또한 야구를 보다 보면요. 감동적인 장면들이 정말 많죠. 또 그중에서도 장애를 극복한 투수, 미국의 짐 에버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또 여운을 남겼죠. 짐 에버트 선수를 처음 알게 된 것이 88년 서울 올림픽 때였습니다. 미국 대표 선수로 참가를 했는데 짐 에버트 선수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에 이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러브를 걸치고 던지고 그다음에 얼른 깨서 왼손에 끼고 글러브를 끼고 타고 나가는 걸 잡고 1993년 9월에 펼쳐졌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에서 9회 2아웃까지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았던 짐 에버트 선수가 눈길을 끌었죠. 조막손으로 노히트 노런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그는 희망이 사라질 때까지 결코 불가능이란 없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화제를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번호 이야기인데요. 박명 선수 시절에 등번호가 몇 번이셨죠? 네, 저는 뭐 27번이었는데요. 27번이요. 네, 뭐 NC 시절 마지막에는 이제 야구를 못 하다 보니까 27번을 못 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충암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팀의 에이스는 27번 번호예요. 아, 충암교에서는 27번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을 일단 3학년 돼서 이제 조금 뭐 봉황대교 우승도 하고 잘하니까 네. 이제 물려주는 번호죠. 아하. 국내 은퇴 선수 중에 이제 등번호에 애착이 굉장히 있거나 혹은 구단에서 이 선수의 번호에 너무나도 큰 의미를 두는 맞아요. 경우에 영구결번이라는 게 영구결번. 있잖아요. 한국 야구의 역사를 새롭게 쓴 레전드 선수들 정말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이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구단들은 영구 결번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통산 전적 126승 227세이브를 기록했던 LG 트윈스의 김용수 선수의 등번호 41번. 1982년 22연승을 기록한 불사조 두산 베어스의 박철순 선수의 등번호 21번도 영구 결번으로 등록되었죠.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 리그에서 통산 3,000이닝 투구를 기록한 한화 이글스 송진우 선수 등번호 21번과 삼성 라이온스 양준혁 선수의 등번호 10번도 영구 결번으로 등록됐습니다. 94년 타율, 득점, 안타, 도루, 출루율 1위를 달성한 기아 타이거즈의 이종범 선수의 등번호 7번을 비롯해 프로야구 선수 12명의 등번호가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매해 한 번씩 모든 선수가 등번호를 네. 같이 하는 날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참 그 야구 상식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왕년에 야구 좀 했습니다. 매년 4월 15일이면은 모든 선수들이 그 42번을 달고 야구장에 게임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날 경기는 모두 42번을 달고 경기를 해요. 네. 30개 구단 전체가 그 제키 로빈슨이라고 네. 최초 흑인 선수를 맞습니다. 기리기 위한 일이 그 날이거든요. 흑인 선수 최초로 브루클린 다저스에 입단했던 제키 로빈슨은 백인 선수들 사이에서 온갖 비난과 차별을 겪으면서도 데뷔 첫 해에 당당하게 신인왕을 차지한 선수인데요. 그는 1962년 흑인 선수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한
메이저리그 전설의 스타입니다. 자, 오늘 얘기도 정말 많이 풍성하게 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명환 의원님께 한번 또 짓궂은 질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올해 어디가 좀 잘할 것 같습니다. 구단 중에. 예, 뭐 아무래도 뭐 10개 구단이 다 잘하지 않을까. 아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한화 가을 야구 가능합니까? 예. 하나는 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부상 선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이 없으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수 자원이 없으면 네. 힘든 경기를 하지 않을까. 사실은 스카우트 리포팅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네. 거기에는 1강 8중 1약으로 돼 있어요. 근데 KT가 너무 잘해요. 네. 1강 9중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두산이 3연패를 할 수 있는 게 관건이고요. 그렇죠. 지켜볼 점이고 네. 전력 보강을 많이 한 LG나 기아가 굉장히 허시탐탐 느릴 것 같고 굉장히 그런 일단 전력 보강한 팀을 위주로 봐야 되는데 부상 안 당하는 게 이긴 성적 내는데 지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